김성환의 시사야. 공권력에 의한 폭력, 그것을 밝혀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까요? 법원이 오늘 여순 사건 당시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 고 장환봉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억울한 죽음의 한이 풀리기까지 무려 72년이란 세월이 걸린 건데요. 재판부는 장 씨가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고 또 재판 과정에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마저 보장하지 못했다면서 유족을 향해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판결문 낭독이 끝난 뒤 김정아 부장판사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그는 여순 사건 피해자들이 명예회복을 위해 더 이상 고단한 절차를 밟지 않길 바란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과거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여순 사건 민간인 피해자는 430여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국가폭력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명예를 잃은 유가족들에게는 시간도 또 하나의 폭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루속히 특별법을 제정해서 피해자들이 더 이상 슬퍼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정계복귀 첫 행선지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벌써부터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 뉴스야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국 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질병관리본부 관계자와 전화 연결해 중국 우한 폐렴 확산 실태와 주의점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부터 안철수라는 이름이 거의 정치권 소식을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한 지 하루 만에 광주를 방문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정계 복귀 이후 첫 지방 일정이었는데 그 전에 이제 오전에 현충원에 가서 좀 이제 방명록에 글도 남기고 네. 울명용사 위령탑도 찾고 전직 대통령 묘역도 참배하고 이랬는데요. 여기 이제 방명록에 글을 썼는데 손으로 썼는데도 오타가 나서 그게 좀 이제 화제가 되고 그랬습니다. 꿈꿉니다. 그거를 이렇게 꿉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못 썼나요? 그거 이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대한민국을 이제 대한민굴로 썼다가 이게 저 키보드면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우면 되는데 지워지지 않으니까 대한민국으로 이제 위에 덧칠해서 쓰고 그다음에 국건희를 국건이로 썼는데 이런 좀 오타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손으로 쓰는 오타가 수제 오타가 났는데 아무튼 그걸 하고 그리고 광주에 가서 이제 5.18 묘역 이제 5.18 민주묘역에 좀 가서 참배를 하고 네. 그리고 여기서 좀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을 과거에 지지했던 호남 유권자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이런 메시지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눈물까지 흘렸어요? 광주에 가서?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그 사진 보도나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눈물을 흘리는 듯 보였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실제 네. 눈물을 흘렸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가서 확인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참고했습니다. 그럼 안 전 대표의 행보를 좀 분석을 좀 잠깐 해볼까요? 일단 물론 현충원을 먼저 가기는 했지만 곧바로 광주로 간 정치적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그 얘기를 하려면 공항에 이제 오면서 내놓은 메시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귀국을 하면서 공항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큰절을 하면서 또 어떤 반성의 모습 이런 거를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크게 이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첫째는 중도 실용을 이제 지향하는 신당을 창당하겠다 이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수 통합 논의에는 관심이 없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즉 종합을 하면 지금 어떤 그동안에 안철수 전 의원이 복귀를 하면 지금 커다란 어떤 보수 통합의 어떤 그 과정에 좀 네. 참여를 하는 방향을 잡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일단은 독자 행보를 간다. 이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독자 행보를 하려면 어떤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독자 행보를 좀 꾸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려면 이제 지역 기반으로 볼 때는 역시 전국 다 모든 곳을 이제 좀 봐도 역시 호남이 과거에 국민의당을 지지해줬던 그 동력을 가지고 네. 호남에서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게 첫 번째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바른미래당 내에 그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을 지지하는 소위 말하는 안철수계 이렇게 이제 호명이 되는 분들 중에 이제 호남의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더해서 그런 조직적 측면을 고려해서 좀 호남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총선에서 호남의 28석 중에서 23석을 당시 국민의당한테 몰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보다 오히려 더 많은 지지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국민의당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그렇죠. 그동안에 뭐 예를 들어서 대선을 거친다던가 아니면은 바른정당하고 합당을 하는 과정이나 이게 호남에서 등을 돌린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의식했다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당 지지했던 유권자들에게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국민의당을 만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어떤 대안적인 정치 세력으로서 지지가 이제 분명히 있었던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후 과정에서 이제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하고 네. 그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것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이 또 따로 살림을 차리고 그런 분열을 겪은 후에 그 과정을 통해서도 뭐 성과가 좋았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또 새로운 보수당으로 또 갈려져 나가고 그래서 상당히 초라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그것은 과거의 정치적 실패다라는 점을 인정을 하면서 사과를 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총선이 석 달밖에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4년 전에 국민의당 열풍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볼 때 좀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것이지만 네. 왜 회의적일 수밖에 없느냐. 첫째로 그 당시에 어떤 그 정치 지형하고 지금 정치 지형이 다른 건데요. 예를 들면 호남 입장에서는 뭐 굳이 이제 여당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 대한신당이라든지 이런 다른 선택지가 있고 과거처럼 제3이 정당, 제3세력의 어떤 그 영역이랄까요? 그런 네. 것들이 그만큼 넓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 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그 당시에 이제 총선에서 큰 성과를 냈던 어떤 요인 중 하나는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박근혜 정권에서 이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정권 교체를 누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제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논란이 없어진 거지만 네. 그때는 당시에 문재인 대표로 이제 정권 교체가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유권자층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반영이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한 어떤 지지 이런 걸로 연결됐던 건데 지금은 그런 조건들이 이제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거와 같지는 않을 거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실제로 뭐 여론조사한 거나 이런 결과를 봐도 그렇게 호남 여론이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해서 우호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결론을 좀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 전 대표가 공항에 들어오면서 메시지를 내놨던 그것도 좀 모호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한편에서 또 있기도 하던데요. 일단 오늘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또 밝힌 게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광주로 이동을 하면서 기자들하고 이제 비빔밥 점심 식사를 했는데 네. 거기서 이제 현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문이 나왔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이제 도입이 돼서 이제 네. 그것으로 총선을 치르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단 이제 선거제가 개혁이 된 것은 뭐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네.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제도가 개혁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합의에 의해서 좀 개혁이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4+1 협의체가 힘으로 밀어붙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이제 좀 스탠스를 잡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공수처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검찰 개혁에는 큰 틀에서 동의하지만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게 현 정부를 수사하는 수사팀을 뭐 와해시키는 것, 교체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 한다면 뭐 그것은 이제 아니다 이런 이제 얘기를 이제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종합을 하면 큰 틀에서는 뭐 지금 현안들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법률권의 어떤 그 당위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만 방법론에서 뭔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안 전 대표가 지금 복귀를 한다고 하면은 완전히 신당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복귀를 하기는 좀 쉽지가 않잖아요. 정치 현실상.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른미래당의 원래 창업주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바른미래당 쪽으로 복귀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그런 관측이 더 우세한 상황인데 손학규 대표는 뭔가 좀 태도가 약간 모호해요. 손학규 대표는 지금 또 어떤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손학규 대표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이 정치 복귀를 한다고 할 때는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의 당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바른미래당으로 어쨌든 복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안철수 전 의원 측도 예를 들면 지금 당장 그러면 바른미래당을 뭐 예를 들면 깨고 나와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자는 거냐 아니면 바른미래당을 좀 외연을 확장해서 리모델링 하자는 거냐 이렇게 둘 중에 어느 거냐라고 물어보면 둘 중에 뭐다라고 확실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안철수 전 의원 측도 좀 의견 정리나 이런 것들이 안 됐다는 의미인 건데 그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의 관계나 손학규 대표와의 어떤 합의 내용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네. 그 전까지도 손학규 대표가 예를 들면 안철수 전 의원이 돌아오면 뭐 대표직을 내놓겠다든지 또는 뭐 어느 정도의 뭐 배려를 하겠다든지 뭐 이런 주장을 해온 바는 있지만 안철수 전 의원 측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지금도 이제 손학규 대표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철수 전 의원 쪽이 계속 비판을 해왔는데 뭐 안철수 전 의원 본인이 한 건 아니지만 근데 손학규 대표도 이제 오늘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을 향해서 조석기 이제 나라를 위한 논의를 함께하길 바란다 이 정도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굉장히 환영한다 그리고 돕겠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내놓는 것에 지금 그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안철수 전 대표랑 손학규 저 대표랑 이제 뭔가 협의를 해야 되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이 결론이 이제 좀 매끄럽게 나올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안철수 전 의원이 만든다고 하는 신당 형태가 어떤 것인지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전 대표가 오면은 손학규 대표가 자리를 좀 양보하고 이렇게 물러나주는 모양새가 맞지 않겠느냐. 뭐 바른미래당 안에 호남계 의원들조차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최고위원회 거부하고 뭐 이러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손학규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환영은 하지만 내 자리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죠. 뭐 물러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당분간 좀 혼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른 정당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안 전 대표 복귀에 대해서. 일단 안철수 전 대표 복귀한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좀 경계와 뭐 이런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았는데요. 예를 들면 대한신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호남을 기반으로 한 자신들은 이제 어떤 호남 정당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인데 네. 당연히 이제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는 호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적 가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진정성 있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일종의 정치공학만 내세우고 있다. 이런 이제 좀 혹평을 내놓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제3 세력의 어떤 돌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의 어떤 그 안철수 전 의원이 주도할 수 없는 것이고 이제 정의당이 그것을 주도할 것이다라면서 좀 어떤 경계를 담은 이런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그렇게 어떤 뭐 명확한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데요. 뭔가 뭐 일일이 어떤 정치 행보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했다가 오히려 이제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더 키워줄 수 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해서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보수통합에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지금 안 전 대표가 딱 잘라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까지 나서서 계속 안 전 대표한테 구애 손짓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황교안 대표의 경우에도 미래로 가는 길이라고 하면 어느 누구든지 동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철수 전 의원과의 어떤 당장은 아니더라도 네. 앞으로 좀 통합 과정에서 함께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지금 뭐 혁신통합추진위원회의 박형준 위원장의 경우에도 라디오 방송 통해서 처음부터 뭐 통합을 같이 하리라고는 기대를 안 했는데 네. 이후에 어쨌든 통합신당이 본격적으로 출범을 한다고 해도 그 이후에도 합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승민 이제 새로운 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의 입장이 어느 쪽으로 가겠다는 건지 좀 불분명하긴 하지만 선명야당의 길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는 대개 이제 보수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안 간다는데 계속
와라 같이 할 수 있다. 이거는 어떤 정치적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보수 통합을 한다는 게 지금 우리가 최대치로 잡으면 뭐 아주 우측에 있는 세력부터 중도 세력을 따진다면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의원 쪽까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과연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어떤 1대1 구도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 전 의원이 상징하는 어떤 중도적 유권자층까지 다 끌어모아야 이제 앞으로 총선이든 그리고 대선이든 어떤 승리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이 뭐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계속 문을 열어놓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이제 그런 중도적 유권자층에게 어필할 수 있다 최소한 그런 계산을 깔고 이제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손학규 대표하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자리에 모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계복귀와 관련해서 안 전 대표가 정계복귀하고 또 제3지대 논의와 관련돼서 뭔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무슨 토론회를 한다고 하는데 22일 오전에 이제 연동형 선거제 흔드는 꼼수 정당 퇴치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민주평화당이 이제 연다고 합니다. 예. 여기에 이제 손학규 대표하고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나와서 축사를 한다 뭐 이런 얘기인 건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 이른바 이제 제3지대 통합 논의 이게 사실 뭐 제3지대인지 제4지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논의들이 총선 앞두고 뭐 항상 있어 왔듯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들에도 좀 관심이 이제 쏠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한신당의 경우에는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또 하나로 다시 합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논의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뭐 잘 될 건지 여부는 뭐 둘째로 치더라도. 근데 별개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추진하는 어떤 또 이제 제3지대 창당 논의 이런 것들은 또 별개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하나로 모아져서 어떤 그림이 될 것이냐 이건 좀 제 생각에는 회의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3지대 논의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보수통합 논의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새로운 보수당이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당대당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잖아요. 한국당에서. 근데 그렇습니다. 결국은 수용을 한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이제 통합 추진위원회 그걸 통해서 다양한 이제 보수 정당들의 어떤 통합, 폭넓은 통합 이런 거를 주장하면서 새로운 보수당과의 어떤 당대당 통합이다 이런 것들의 어떤 논의에는 적극적으로 응하지는 않는 그런 그림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공천관리위원장을 이제 김영호 전 국회의장으로 한 것이라든지 또는 이후에 어떤 합당 과정에 대한 어떤 이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고 새로운 보수당 측과 좀 의견이 안 맞는 모습들을 보여왔던 건데 그래서 오늘 이제 하태경 책임대표가 새로운 보수당 책임대표가 오늘까지 이제 뭐 양당을 통합하는 어떤 기구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네. 않으면 내일부터는 각자 갈 길을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최후 통첩을 한 것입니다. 네. 근데 그래서 오전에는 이거 뭔가 보수 통합이 좌초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오후 들어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렇다라면 그 논의는 받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뭔가 또 보수 통합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지금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별도로 당 밖에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새로운 보수당 쪽의 인사들도 참여를 했었던 건데 지금 당대당 통합 추진을 하는 어떤 기구가 생기게 되면은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 혁신통합추진위원회에서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체 보수 진영을 하나로 모으는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논의를 해가는 과정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양당 협의체를 통한 당대당 통합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각 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네. 앞으로의 어떤 그 뭐 지역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만들 당 조직은 신설합당을 하는 것이다. 이것에 합의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당이 자유한국당이 흡수 통합되거나 이런 그림이 아니라 새로운 당을 양측이 합의해서 만든다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정치권 용어로 뭐 공천 지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원점에서 이제 논의하자라는 논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제 새로운 보수당이 이런 이제 요구를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어떤 그 범위를 가지고 뭐 해야 되는 작업을 주도해야 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지금 먼저 자유한국당이랑 새로운 보수당이 양당 통합에 합의해 버리면 나머지 이제 아직 그 통합에 동의하지 않은 세력들은 들러리를 서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네.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박형준 위원장 등은 여기에 대해서 좀 서로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구상 이런 것들이 충돌할 수가 있어서 좀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
보수통합이 이게 쉬운 길은 아니라고는 생각했지만 이게 가다 보니까 당대당 통합추진위원회 만들어져 있고 혁통추라고 또 만들고 혁통추에서는 또 다른 보수 진영을 결집하고 이게 과연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보수 통합이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약간 좀 헷갈리는 측면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한 이 부분들은 그래도 이제 어떤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영역에서의 이견 이런 건데 오른쪽엔 또 우리공화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공화당은 뭐 본인들은 또 뭐 어떤 통합을 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뭐 어떻게 통합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시도해 봐야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쪽도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이제 우리공화당까지가 통합의 범위다, 통합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공화당하고 지금 새로운 보수당하고 같은 당으로 통합이 될 수 있는 것이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뭐가 합의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이 문제가 남기 때문에 네. 한 단계를 건너면 또 한 단계가 기다리고 있는 이런 좀 어려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야권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해봤는데요. 여권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죠. 민주당이 오늘 두 번째 총선 공약을 발표했어요. 그렇습니다. 총선 2호 공약이 되는데요. 2022년까지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30개 육성을 하고 벤처 투자액 연간 5조 원을 달성한다. 이런 내용의 중심이 된 벤처 4대 강국 실현 방안 이걸 이제 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니콘 기업을 30개로 늘리기 위해서 모태 펀드에 1조 원 이상 예산을 투입한다. 이 내용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코스닥, 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 투자 펀드를 신설해서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1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니콘 기업이 되려면 벤처 기업이 뭐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자금 조달이 원활히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얘기한 내용들은 자금 조달을 정부가 도와주는 방안, 즉 모태 펀드나 이런 거를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벤처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할 때 돈이 없으니까 어떤 기술 투자를 받을 때 스톡옵션을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더 쉽게 주기 위해서 한도를 늘려주는 이런 이제 방안들을 이제 추진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주목해 볼 만한 게 비상장 벤처 기업에 한해서 창업주에게 한 주당 의결권 10개 한도의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복수 의결권, 뭐 차등 의결권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것도 도입해 준다. 이런 얘기도 이제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는 좀 일부에서는 우려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재벌 기업으로 똑같이 적용이 되게 되면은 그것은 네. 이제 경영권 승계 이런 데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등 의결권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상장 벤처 기업에 한해서 그리고 이것은 이제 양도 이 주식을 양도나 어떤 뭐 승계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추진하겠다. 이 얘기를 지금 여당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두 번째 공약으로 벤처기업 육성을 꺼내든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 1호 공약은 공공 와이파이 그래서 민생 여기에 방점을 찍었다면 네. 지금 이거는 이제 경제에 방점을 좀 찍는 이런 공약인 것이죠. 그리고 특히 벤처 기업 중에 이제 유니콘 기업이 된다라고 할 때는 아무래도 요즘 같은 때는 4차 산업혁명 이런 맥락에서 네. 좀 앞서가는 IT 기술을 가진 그리고 굉장히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이런 기업들이 좀 유니콘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유니콘 기업이 될 때에 또 걸림돌이 지금 되고 있는 게 기껏 이렇게 회사를 키워놨는데 뭐 적대적 인수합병의 대상이 된다거나 그래서 이제 기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창업주가 뭐 어떤 그 경영권을 잃어버린다거나 대기업이 흡수된다거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었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그런 부정적인 어떤 예단이나 이런 것들을 돌파하겠다 이런 것인 거죠. 그래서 대기업에 의존적이지 않으면서도 그리고 중소기업에 친화적이면서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런 좀 틀에 걸맞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공약을 꺼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층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도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계속해서 맞불 성격의 공약을 이렇게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좀 뭐 핑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공을 주고받듯이 하는 그런 이제 성격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벤처기업 육성 공약에 맞서서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제시했어요.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이제 소상공인 지원 공약 말씀하신 대로 이걸 이제 내놨는데 아무래도 소상공인 계층이 이 정부 들어서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보수 정치 세력이 볼 때는 약한 고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주 52시간 근무라든지 뭐 또 채광 경기가 안 살아나는 그렇죠. 문제 뭐 이런 것들도 다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어필하고 싶은 이런 마음에서 이런 공약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매출액을 지금 이제 4,800만 원인데 1억 원으로 올린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어떤 그 자영업계의 어떤 그런 경영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해서 그것을 반영한 어떤 최저임금 개정안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뭐 간이과세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걸 적용했을 때 자영업자들의 어떤 세부담이나 이런 걸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최저임금 얘기도 결국은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자영업자들이 앞으로 뭐 자신들의 어떤 주요 지지 기반이 될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뭐 서로 주거니 받거니 공약이라기보다는 두 가지를 다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드네요. 그렇죠. 어느 정치 세력이든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검찰 지휘부 상가집에 가서 그 한 자리에 검찰 지휘부나 검사들이 다 모여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검찰 내부에 갈등이 폄훼안에 드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검사들이 상가집에서 술 먹고 싸운 얘기도 이렇게 속속들이 아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요. 저도 상당히 뭐 보는 입장에서는 재미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뭐 싸움 구경이 재밌고 한데 그런데 우리가 상가집에 가서 이렇게 또 싸우고 술 먹고 싸우고 이런 일들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제 상가집 문화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검사 중에 한 명이 장인상을 당한 거죠. 그래서 빈소가 차려졌는데 거기에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지금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대검 간부들이 이제 총 집결을 한 겁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양석조 반부패 강력부 선임 연구관이 직속 상관인 심재철 이 부장에게 반부패 형사 부장에게 네. 조국 전 장관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 봐라. 당신이 검사냐 이렇게 반말로 이제 치받으면서 이제 충돌이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는 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어떤 감찰 중단 이 문제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제 수사에 관련한 이제 협의를 할 때 회의를 할 때 네. 이제 심재철 부장이 이것은 기소를 하지 말고 무혐의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의견을 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팀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수사팀의 손을 들어주면서 조국 전 장관이 불구속 기소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대검에서 회의를 할 때 왜 당신은 조국 전 장관이 무혐의라는 주장을 했느냐를 이제 상가집에서 술 먹고 따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뭐 면전에서 따졌다는 건 아닌 것 같고 보니까 옆자리에서 마치 들으라는 듯이 소리를 질렀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와서 지금 보도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던데요. 이게 보도가 조금씩 다른데 네. 처음에는 이제 옆에서 들으라는 듯이 소리를 치다가 네. 결국은 이제 심재철 부장 있는 데로 가서 가려고 했는데 말렸다는 그렇죠.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죠. 또. 가려고 했는데 네. 여럿이 달려들어서 말렸고 윤석열 총장은 마침 화장실에 가 있었기 때문에 말리지도 못했고 뭐 이렇다라는 얘기까지는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심재철 반부패 강력부장은 약간 언론 플레이를 의식하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의심 섞인 얘기를 꺼내놨어요. 그렇습니다. 이 보도가 이제 SBS가 어젯밤에 이제 보도를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네. 그 자리에 이제 그 SBS 기자가 있었던 거거든요. 물론 타사 기자도 이제 있었던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이 신문들의 보도를 보면은 대부분 뭐 어디 우리 신문의 취재를 종합한 결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즉 검사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검사들이 대단히 적극적으로 취재에 응해줬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제 뭐 기자들이 보도를 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벌인 일이 아니냐라고 이제 심재철 부장 같은 경우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유감을 표명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법무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예. 메시지 제목이 대검 간부 상가집 추태 관련 법무부 알림입니다. 추태라고 규정을 했네요. 그렇죠. 이미 예. 이 사건은 이제 상가집 추태로 이제 규정을 한 것이고 그렇다라면 검찰 조직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대검의 핵심 간부들이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질렀다고 한다. 장사미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쳤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검찰의 잘못된 조직 문화를 바꾸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 굉장히 강한 메시지가 이제 본부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항의를 했다고 하는 양석조 선임 연구관은 심재철 반부패 강력부장의 그 휘하에 있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급자가 상급자한테 사실상 항명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군요. 법무부는 이제 그런 틀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물론 뭐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도 서로 간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고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간 간부급 인사를 두고도 이제 검찰 내부에서 갈등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중간 간부급 인사는 오늘은 지금 안 나온 거죠. 언제 나오는 거죠? 오늘 일단 검찰 인사회의를 했는데 네. 검찰 인사회의에서 큰 틀에서는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엘리트 검사들이 중심이 된 이런 이제 그게 아니라 이런 중간 차장 부장 검사가 아니라 네. 지금까지 평가를 받지 못한 이런 인사들을 좀 등용하겠다, 승진시키겠다 이런 네. 내용의 어떤 큰 원칙을 정한 것이고, 그다음에 내일 이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마련한 직제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통과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아마 구체적인 인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좀 시민들 관점에서 굉장히 좀 걱정되는 소식이기도 할 것 같은데 서울교통공사가 파업을 지금 예고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그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까지 운영을 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이제 내일부터 열차 운행 업무를 거부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좀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이유는 이제 사측이 승무 시간을 평균 승무 시간을 12시간 연장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네. 노조가 노사 합의 없이 이렇게 근무 시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그 운행 중단까지 언급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설 앞두고 이렇게 좀 열차 운행이 안 된다거나 이런 상황은 좀 피해야 되기 때문에 사측이 일단 노조안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운행 중단이 좀 걷어들여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확실하게 노조 측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정을 했는지는 아직 제대로 이제 보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 밤 사이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군요.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긴 하지만 뭐 네. 장담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파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단정해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군요. 지금 노조는 일단 기존 방침은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회의를 해서 사측의 어떤 태도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이제 받아들일 것인지를 아마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자로 시작하는 말 완전히 완벽한 완두콩 완타치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중국 우한시에서 유행하면서 이른바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오늘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한 단계 높인 상황인데요.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 총괄과 박혜경 과장과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확진 환자, 국내에서도 지금 처음 발생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를 포함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정리를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이 상황은 지난해 12월 31일에 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위생건강위원회에서 우한시 내에 원인 불명의 집단 폐렴이 발생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네. 예, 이후에 중국에서 계속해서 확진 환자가 나왔고 현재는 우한시뿐만 아니라 베이징, 선천 등에서 확진 환자가 지속하고 있고 200명이 넘는 환자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오늘 우한시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이 한국과 일본을 여행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분류가 됐고 최종적으로 검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인이 된 사례입니다. 지금 이제 확진 환자는 한 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유사 증상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혹시 네. 신고된 사람은 없습니까? 네, 지금 자료가 이미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의심 환자 또는 저희 이제 조사 대상 유증상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것 같다라고
라고 의심이 돼서 분류된 사람은 현재까지 8명 정도가 분류되어 있었고요. 그분들에 대한 검사가 실시됐고 이 중에 1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이 된 거고 나머지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는 무관한 다른 감기 바이러스 등으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네. 지금 확진자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네. 확진자가 한국을 입국하는 게 주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경유하는 과정에서 확진을 받은 겁니까? 네, 한국과 일본을 여행하려고 우한시를 출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예, 이번 인천공항은 일본으로 가기 위한 경유지였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 환자하고 동행한 가족이 있거나 접촉자들이 꽤 많이 있었나요? 여행을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예. 접촉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행기를 같이 타고 오시는 분들, 그 중에 이제 환자분과 가까이 좌석이 가까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접촉자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이제 어떤 사람을 조사 대상으로 할 것인지 지금 역학조사가 실시가 됐고 네. 지금 분류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조금 좀 이를 수도 있겠군요. 접촉을 했기 네. 때문에. 네네, 확진 환자가 나온 이상은 어느 일정 기간 이상 이분들한테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확진자가 우리가 지금 중국 우한시에서 처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이제 퍼지기 시작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우한시 화난 해산물 시장하고 우한시 전통 시장을 방문한 기록도 지금 없다고 하고 야생동물과 접촉한 기록도 없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서 그러면은 감염이 된 것인지 이걸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우한시 화난 해산물 시장을 갔다 왔는지, 그다음에 우한시의 다른 어떤 시장을 다녀온 적이 있는지, 또는 가금류라든가 야생동물과 접촉한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역학조사고요. 네. 지금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가장 많은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한 달이 넘게 환자가 나오고는 있지만 정확한 감염원을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동물에서 사람으로 와서 드물게 사람과 사람 간에 제한된 전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접촉자 관리나 이런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지만 제일 관심이 되는 것은 확진자나 지금 감염이 된 사람을 통해서 사람 간의 전염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중국의 사례가 발표된 것 중에는 부부 간에 감염된 사례가 있다는 정도가 지금 외부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과 WHO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사람 간 전파가 많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명확한 증거는 없다. 하지만 제한적인 어떤 환경에서의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긴장을 좀 놓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도 싶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는 설 기간에 24시간 비상 방역 체계를 가동한다 이렇게 발표까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중국 당국에서는 지금 원인 불명의 폐렴이다. 그 원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인지 이런 정도까지는 파악이 된 겁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는 크게 보면 그냥 감기를 일으키는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스나 메르스도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가족입니다. 네. 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는 사람에서도 병을 일으키고 조류나 포유류 등 다양한 동물에서 감염을 동시에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사람과 동물 간의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스라고 했을 때 아마 청취자분들이 좀 놀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스 때는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망자들도 꽤 많았었고. 근데 사스 바이러스하고 유사하다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위험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그게 또 관심거리 아니겠습니까? 현재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말 그대로 신종이기 때문에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체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아주 일부분이고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쉽게 감염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감염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중증으로 갈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중증으로 간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지는 일단 환자들이 많이 발생한 국가의 양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밝혀진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일단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 이럴 경우에 의심해 볼 만한 증상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일반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모든 바이러스들은 대부분 공통된 증상을 보입니다. 일정한 온도 이상의 발열, 그리고 네. 기침, 가래, 목이 아픈 증상, 이런 호흡기 증상을 동시에 갖고 있죠. 그런데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심할 수 있는 거는 중국의 우한시를 다녀온 지 2주 이내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네. 이런 거를 역학적 연관성을 한꺼번에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그 잠복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잠복기도 얼마라는 거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최대한의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을 사례로 해서 14일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궁금한 거는 많은데 아직 알려진 게 별로 없어서 조금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게 전염력이나 이런 것들은 접촉에 의해서 전염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중국에서도 사망자가 지금 3명 정도 나와 있고요. 네. 예, 사망이라는 거는 인플루엔자 감염에서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흔한 감기 바이러스 중에 하나인 아데노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사망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건강했던 사람에게 사망을 일으킬 만큼 독성이 강한지 이런 것들을 보아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호흡기 바이러스든지 노약자에게는 굉장히 취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WHO나 미국 CDC에서는 병원에서 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건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근데 지금 사스하고 메르스 사태를 우리는 겪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 이제 자꾸 비교가 되는데요. 사스는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없었고요. 네네. 네네. 메르스 사태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겪은 일 중에 하나인데 네. 그때 바이러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느 정도 수준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앞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네. 저희가 지금 환자 한 명을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해도 설명이 아직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위기 대응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지금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정부의 대응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예, 관심 단계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선 아직 발생하지 않은 단계를 관심이라고 하고요. 네. 한 명이라도 우리나라에 발생했을 때를 주의 단계로 상향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질병관리본부의 중앙방역대책본부라는 것이 설치가 되고요. 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운영되면서 지자체와 그리고 유관 부처와 협조 관계가 강화되고 보다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면서 이 사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시 강화 등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의 설과 같은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이 24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만약에
그 춘절에는 뭐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2의 메르스 사태로 번질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 걱정을 할 수 있을까요? 메르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많이 유행하지 않는 바이러스가 병원이라는 어떤 환경에서 취약한 인구 집단을 통해서 확산되는 경우에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병원을 중심으로 한 확산을 특히 더 신경을 써라라고 WHO도 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백신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바이러스 자체가 신종이니까요. 네네. 예. 그럼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올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죠. 만약에 감염되면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치료는 기침이나 열이나 또는 뭐 다른 호흡기 증상에 맞춰서 증상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염을 막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좀 대처할 수 있는 예방법이 있다면요. 호흡기 감염병의 예방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손을 깨끗이 자주 씻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기침 예절, 그리고 기침을 많이 하거나 열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의 여행 시에는 꼭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아니더라도 네. 가금류나 야생동물과의 접촉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에 해외 여행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꼭 참고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 총괄과 박혜경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보유세를 찬성하는 설채연 수의사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해당 내용입니다. 보유세를 신설을 하게 되면은 네네. 오히려 유기견, 그러니까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던 사람들이 버리는 경우가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 때문에 세금이 부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더 세금이 부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반려동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키우는 동안 20년 동안 키우는 동안 얼마나 많은 그런 힘든 일들이 있고 네. 하는데 5만 원에서 10만 원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네. 이분들은 버립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까워서. 네네. 하지만 저는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이 아까워서 강아지를 버리는 사람들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유세를 신설을 하면은 이 유기하는 이런 사례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그거는? 우선은 처음부터 키울 때 책임감을 가지고 키우게 되고요. 아주 쉽게 그냥 옷이나 한 장 사는 것처럼 네. 내 액세서리처럼 키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동차세가 5만 원 오른다고 자동차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네. 적어도 자동차보다는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지 저는 이런 책임감이나 유기견들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반론 중에 하나는 이게 지금 등록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현실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네네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아지 동물 등록이 지금 얼마 전에 조금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네.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 아마 이 유예 기간을 주는 거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동물 등록에
쪽에 대해서도 좀 더 강력하게 입양 초기부터 예. 동물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러니까 태어나서 바로 보호자한테 갈 때 동물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등록된 숫자가 그렇게 높지 않죠? 그 비율이. 그래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법적으로 조금 더 강력하게 제재를 하면서 네. 작년 말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네.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모자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내용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글쎄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보유세라는 말이 갖는 부정적인 느낌, 편견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간의 과정을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동물복지 종합계획서의 마지막 두 문장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약 12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운영비용만 200억 원이었다고 하는데 보유세를 부과해서 이 비용의 일부를 대체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농식품부는 2022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도입 여부와 방안을 말 그대로 검토하겠다는 뜻일 뿐이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늘어나는 만큼 이행해야 할 의무도 커지는 건 어쩌면 당연할 겁니다. 문제는 의무를 부과하려면 사회적 혜택도 그만큼 늘어나야 한다는 것인데요. 독일이나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동물복지 선진국은 보유세를 부과하는 대신에 반려견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제약을 없애고 상해 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한 반려동물 의료 수가제마저 없는 우리 현실과 비교하면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보유세 부과가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동물복지 혜택을 늘려나가는 노력을 해가며 조세 저항을 차츰차츰 줄여나가는 것은 어떨지요.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1058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오랜 세월 동안 누명을 쓰고 기죽어 살아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주장한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오픈 멘트에 동감합니다. 앞으로도 중도적인 좋은 방송 기대합니다. 라는 글을 주셨습니다. 제가 오픈 멘트 하면서 오프닝 하면서 여순 사건 당시 민간인 희생자 고 장환봉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특별법 제정을 좀 재판부도 촉구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240님 김성환의 시사야 항상 시원한 해석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문자 보내주십시오.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유튜브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세계이면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11시 5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